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면서 몇 권의 책을 쓴 작가 곽경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현대의학의 역사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의 변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의사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의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는 아무래도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는 이미지겠죠.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란 것과 사람의 생명을 실제로 살리는 직업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사의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보통은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제 의사 면허를 받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와 현대 의사들은 비슷할까요? 100년, 200년 전의 의사는 과연 오늘날의 의사만큼 부와 명성을 누렸을까요? 그리고 5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대의학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고 또 현대의학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학이란 것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까마귀도 도구를 사용해요. 그리고 수달, 해달도 도구를 사용하죠. 그리고 침팬지 같은 경우에 매우 정교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사회적 존재? 여러분, 늑대의 경우에도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토록 다른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됐을까요? 인간은 바로 호기심이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남겨두지 않아요.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느꼈어요. 번개가 치죠. 번개가 친다, 무섭다가 아니라 저 번개는 왜 치는가? 태양은 왜 떠오르고 달은 왜 떠오르는가?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남겨놓지 않고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고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냥 인간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번개가 칠 때 토르가 망치를 휘두른다고 생각했고 그리스인들은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서 올림푸스 산에서 번개를 던진다고 생각했어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름의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탈레스는 지구가 창조되고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화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학자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학문스럽고 좀 더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싶어 해서 탈레스는 세상이 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이제 탈레스의 영향을 받은 다른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원소설을 만들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불, 물, 흙, 공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의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의학자로 생각하는 갈레누스와 히포크라테스에게 크게 영향을 줘서 갈레누스와 히포크라테스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불물, 흙, 공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렇게 4개의 체액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질병은 이 체액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체액의 불균형을 치료할 수 있으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은 치료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쓴 의학 경전, 이 체액설에 기초한 의학 경전이 언제까지 익혀졌을까요? 500년? 600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시기까지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의학 경전이 살아남아서 체액설로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임상의사로 일을 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질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뚜렷한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순간이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대의학의 힘으로 이것저것 많이 검사를 해봤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대의 의사들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고대의 의사들은 더욱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물들 있잖아요. 지금보다 한 1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의사들이 처방했던 약물들 중에 실제로 효과 있는 약물이 세어너 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의사들이 처방한 약물 중에 정말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편, 아스피린, 소독약, 마취제 이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고대 의사들은 더욱더 환자에게 뚜렷하게 해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왜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 그래서 체액설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액설은 일단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혈액이 과하고 점액이 부족해서 그렇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뽑으면 돼. 지금 매우 뜨거운 것을 보니 차가운 것을 많이 먹여야 하는데 맥주가 차가운 성질이 있으니 맥주를 먹이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겠죠. 그럼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치료가 안 되는지 설명을 잘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체액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체액의 균형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균형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엄청 유용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다 수긍했을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죽었는데 그따위 설명으로 수긍을 한단 말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과 중세, 르네상스,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죽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와 중세를 생각해 보면 일단 죽음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매우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대예요. 그렇지만 과거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별별 희한한 이유로 죽을 수 있었어요. 항생제가 없었고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소한 상처에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나뭇가지에 찔려서 작은 상처가 나는데 그쪽으로 세균이 감염되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면 역시 그쪽으로 상처가 감염돼서 죽었어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은 일단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사소한 일로도 죽었고, 심지어 조선시대 왕들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종기입니다. 요즘에야 매우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걸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런 종기는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염이 되면 폐혈증으로 쉽게 빠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비가 적게 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조금만 날씨가 너무 춥거나 날씨가 너무 덥거나 하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한테는 죽음인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에는 사람들이 화를 별로 안 냈어요. 다만 의사가 그 죽음을 잘 설명 못했을 경우에만 화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액설은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피 뽑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민간요법에서. 바로 그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의 생각입니다. 이런 설명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오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 그럴까요? 과거에도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사가 왜 죽었는지 설명만 잘하면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왜 죽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저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라는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의학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언제냐고요? 흑사병입니다. 원래 흑사병은 그전부터도 있던 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유행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에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에도 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잊혀졌어요. 잊혀졌다가 1347년부터 1350년은 여러분 어떤 시기냐 하면, 이 시기는 원나라의 전성기, 몽고 제국의 전성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 제국이 유럽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를 다 정복하게 돼요. 유라시아 대륙을. 그래서 갑자기 교역량이 증가합니다.
그 교역료가 바로 코카서스 지방, 즉 중앙아시아를 지나게 됩니다. 상인들의 행렬이 많아지게 되자 원래는 중앙아시아나 코카서스 지방의 초원지대에 있는 야생 설치류의 피를 빨던 열대 지배력이 우연한 기회에 그런 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낙타의 피를 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도 빨게 되죠. 그러면서 패스트가 점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최초로 덮친 중요한 거점은 흑해 연안에 있는 제노바 상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는 교역로를 타고 이탈리아 남부로 퍼지고 곧 이탈리아 북부로 북상하고 알프스를 넘어서 독일, 프랑스, 최종적으로는 잉글랜드를, 영국을 지나서 아이슬란드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 퍼지는 속도는 물론 오늘날과 비교하면 매우 느립니다. 오늘날에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졌지만 이때는 3년에 걸쳐서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 대륙 전체에 퍼지게 되고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패스트 유행만 흑사병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흑사병이 남긴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컸고 또 흑사병이 중세 사회를 뒤흔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흑사병으로 전체 인구가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3분의 1이나 줄었다는 얘기는 흑사병이 끝나고 난 뒤에도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왕이나 귀족이나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했던 농민들이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농민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곧 중세 사회의 공고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세 사회는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느냐에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역시 중세를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체액설로 혈액이 부족하고 점액이 부족하고 그래서 중세 의사들의 치료란 것이 사혈요법이라든지 오줌을 먹인다든지 이런 치료법이었거든요. 그런 치료법으로 흑사병이 치료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하면 의사들의 치료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균이 축축한 것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이제 집과 침대 주변에 밤이고 낮이고 횃불을 많이 밝혀두었던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이상했지만 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사병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쥐가 옮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온 집에 횃불을 켜놓고 나쁜 기운을 물리쳐야 된다고 벌벌 떨면서 깨끗하게 하면 쥐벼룩에 물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왠지 이거 검은 피를 토하고 죽은 사람을 만지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을 안 만지고 그런 검은 피를 토하고 죽은 사람은 그냥 화장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는 물건까지도 다 불태운 그런 마을에서는 질병이 좀 적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죠. 체액설이 맞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살 게 아니잖아요. 신체의 불균형 때문에 걸리는 건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신체의 불균형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그러면 신체의 불균형으로 죽었단 말입니까? 체액의 불균형으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더 이상 체액설에 대해서 안 믿게 돼요. 그리고 의사들도 슬슬 내가 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 갈레누스나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맞나? 체액설? 그럼 패스트는 왜 죽는 거지? 사람들이 까만색 옷을 입고 새부리 같은 굉장히 긴 부리가 긴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게 흑사병 시대 의사 복장이었습니다. 왠지 그런 복장을 입으면 흑사병에서 안전할 것 같고 또 의사들도 이제 계속 체액의 불균형에 설명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거 나쁜 공기가 옮기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나쁜 공기에 접촉을 안 하면 덜 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거고 그 새 부리 같은 그 가면의 새 부리에는 온갖 허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단 악취 때문에 옮긴다고 생각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환자를 보러 갔던 의사들의 대부분은 역시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과연 고대 의학이 맞느냐 갈레누스와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문을 품는 것과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을 혁명가
개혁가, 선구자 혹은 미치광이라고 부르죠. 현대의학에도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어떻게 보면 영웅인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물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